크게 말씀드려보면 실제 주인과 계약을 해야 되고요. 또한 권리 분석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할 줄 알아야지 깡통 전세나 전세 사기를 당하지 않는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부동산 전망하는 남자 골동마우스 인사드립니다. 이유 없이 싼 게 없고요. 가끔 보면 이유도 없는데 유독 급매물 이하의 싼 물건이 나오거나 또한 비싼데 이유를 찾아볼 수 없게끔 비싼 데는 당연히 정상적인 시장 가격이 아니라는 판단하에 사기 같은 경우도 의심을 해야 된다는 그러한 말씀 좀 드려볼 수 있는데요. 오늘은 깡통 전세나 깡통 주택에 대해서 몇 가지 대표적인 사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면서 그런 피해를 당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한번 영상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깡통 전세나 깡통 주택을 피해 사례를 보면 대표적인 케이스가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실제 집주인과 계약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권리 분석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부동산에서 계약을 한다 해도 본인이 기본적으로 권리 분석을 할 줄 알아야지 깡통 전세나 깡통 주택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말씀 좀 우선적으로 드려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부터 말씀드려보면 첫 번째는 집주인과 계약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쌍방합의를 하면서 직거래를 하는 경우들도 있고 중개업소를 통해서 계약하는 경우들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하기 전에는 건축물 대장, 서류상 건축물 대장 등기비 등본, 납세 증명서 등 여러가지 서류들을 바탕으로 해서 집주인과 직접 계약을 하고 집주인의 통장에 직접 계약금이든 잔금들을 넣는 경우들이 그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고도 할 수 있는데요. 가장 문제가 되는 케이스들을 보면 위조하는 그러한 방법들도 있는데요. 집주인 신분증 같은 경우는 서류 진위 여부의 확인 방법에 대해서도 전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주민등록증 진위 여부 같은 경우는 정부24에서 확인이 가능하고요. 운전면허증 진위 여부는 경찰청 교통민원24에서도 가능합니다. 그 이외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게 위임장 문제예요. 실질적으로 위임을 제대로 받지 못한 분한테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넣었을 때 피해 사례가 생기게 되는데요. 대리인이 와서 계약을 할 때도 그 대리인이 집주인이 온전하게 그 대리권 위임장을 써줬는지 여부를 확인하셔야 될 텐데요. 위임장을 가져온다고 해도 그 안에 인감증명서가 첨부가 돼야 됩니다. 인감증명서의 내용을 보면 어떤 내용에 대해서 그 대리인한테 대리권을 줬는지 나오게 되어 있는데요. 부동산 임대차 계약용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인감증명서가 꼭 첨부가 되었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또한 인감증명서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최근 건지 아주 전에 건지 꼭 날짜까지 확인하시고요. 최근 날짜에 위임장에 인감증명서까지 첨부되는지 꼭 확인하시라는 말씀과 함께 집주인과 계약을 해야 되고 또한 대리인이 왔을 때는 그분한테 그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첨부 여부도 꼭 확인해야 된다는 그러한 사항을 지켜야 됩니다. 그 이외에 권리 분석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권리 분석 같은 경우도 요새 매매든 특히 전세 같은 경우가 워낙 귀하고 가격이 높다 보니까요. 권리 분석을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그 중에서도 근저당권이 없는 전세 같은 경우는 걱정을 할 필요가 없을 거예요. 첫 번째 말씀드린 실제 집주인과 계약을 하면서 근저당권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걱정들은 덜 할 텐데 약간의 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본인이 권리 분석을 좀 할 줄 알아야지 피해 사례가 최대한 피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선순위 근저당권 뿐만 아니라 선순위 근저당권 플러스 선순위 임대인의 보증금 총액까지 알아야지 권리 분석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주변 시세를 보니까 10억 정도 하는데 근저당권 같은 경우는 2억 정도밖에 안 들어있어요. 그리고 내가 그 전세를 계약하는 게 5억이라고 하면 총합이 7억이라고 될 텐데요. 그 이외에 선순위 전세입자 보증금이 앞에
좀 더 있다고 하면은 그 실질적으로 매매가를 초과하기 때문에 경매가 집행됐을 때 온전히 보증금 총액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려보면 아파트나 다세대 같은 경우는 아파트나 다세대 연립같이 단독세대가 구성된 그러한 경우 같은 경우는 근저당권 이외에 선순위 세입자가 있는 경우가 드물 거예요. 이런 선순위 세입자 보증금이 있는 경우들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다가구 주택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는 건물주가 하나면서 본인이 살거나 본인이 살지 않거나 세대수가 한 8세대, 9세대가 되어 있는 통건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드린 것처럼 근저당권은 2억에 있지만 선순위 세입자들 같은 경우 보증금 총액을 다 따져보니까 한 8억 정도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것만 해도 합치면 2억 8억 실거래가 최근 시세랑 거의 맞먹는 그런 가격하에 내가 그 다음에 들어간다고 하면은 내가 가장 후순위가 되기 때문에 그 주인 같은 경우가 나중에 전세보증금을 반환을 못하거나 또한 이자를 내지 못했을 경우에는 경매가 집행이 되면서 경매가 진행이 됐을 때는 후순위에 전세 계약을 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전세 금액을 돌려받지 못하면서 전세 금액을 뜯기는 경우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하나 말씀드려 볼 수밖에 없는 게 마지막 경우들을 말씀드려 보면 실제 집주인과 계약을 하고 또한 권리 분석도 할 줄 알지만 당할 수밖에 없는 케이스를 말씀드려 보면 주변 시세를 잘 모르는 경우들이 당하는 가장 애매하게 속이는 케이스라고 할 수 있는데 주변 시세를 모르면 당할 수밖에 없어요.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는 시세 파악이 쉽잖아요. 그런데 아파트 대비 시세를 파악하기 어려운 게 신축 빌라 다세대 연립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 케이스에서 실질적으로 신규 분양을 할 때도 매매가 되기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 팔아먹고 먹튀를 하냐면 좀 말씀드려보면 근저당권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전세를 먼저 놓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근저당권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전세 계약을 하고 또한 집주인과 하면 안전하다고 말씀드렸지만 그것도 시세 대비 어느 정도의 급매물 가격 안에 들어와 있어야지 안전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시세 대비해서 턱없이 비싼 가격대를 들어간다고 하면 근저당권이 선순위 하나도 없는 경우들도 나중에 시세 금액을 받기가 굉장히 어려운 케이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좀 자세히 설명드려 보면 매매가 쉽지 않기 때문에 전세는 근저당권이 하나도 없으면 전세를 구하기는 쉬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분양을 할 때 먼저 매매를 하는 게 아니라요. 먼저 전세입자를 구하는데요. 전세입자 금액을 봐도요. 시세 대비 턱없이 비싸요. 매매가와 거의 육박하게끔 그러한 전세를 놓는데 근저당권이 하나도 없다 보니까 세입자는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계약을 치르는데요. 그럴 경우에 매매가 대비해서 전세 금액을 높게 받아놓은 상태에서 갭 투자로 넘기는 그러한 케이스들이 생기는데요. 그럴 경우에도 자주 당하는 케이스들이 매수자 입장에서도 플러스 피, 마이너스 피 또한 하나도 피가 없는 무피라고도 하는데요.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전세 금액이 매매가와 똑같다고 하면 한 푼도 들이지 않고 그 가격을 그 주택을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생기면서 매수자를 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매수자 입장에서도 무피로 그 주택을 가져왔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워낙 비싼 가격에 전세가 들어가 있고요. 또한 그 전세의 높은 전세 가격 때문에 무피로 넘겼다고 하지만 시세 대비 워낙 높게 거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세차 계약이 만기가 됐을 때 그분이 나가려고 했을 때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고 빼주는 경우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 워낙 비싸게 매매가에 전세 가격이 설정되어 있다 보니까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고 새로운 매수자 입장에서는 그 갭만큼을 다시 내려주면서 빼줘야 되는데 새로운 매수자 같은 경우도 나몰라라 하면서 명의만 빌려준 바지 사장 같은 경우는 전화도 안 받고 연락이 안 돼서 전세 보증금을 제대로 온전하게 반환받지 못하면서 어려움에 처하는 그러한 경우들이 생기는 그러한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도
가장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주변 시세 대비해서 워낙 높게 그 전세 가격을 들어가면 이러한 경우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임대차가 만기가 됐을 때는 임대 가격이 내려갈 수밖에 없는데 그러한 차익을 새로운 주인한테 돌려받아야 되는데 그분이 행방불명이 되거나 전해를 안 받고 피하는 경우들이 생기면서 임대차 보증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그러한 케이스까지 생기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크게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깡통 전세나 깡통 주택을 피하기 위해서는 실제 집주인과 계약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쌍방 합의를 하더라도 권리 분석을 할 줄 알아야 되고요. 부동산을 통해서 한다 해도요. 부동산 말만 믿지 말고 본인이 권리 분석을 해야 된다는 말씀까지 드려보면서 마지막으로는 주변 시세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어야지 세 번째 케이스를 당하지 않는 깡통 주택이나 깡통 전세를 피할 수 있다는 말씀과 함께 이유 없이 싼 게 없고요. 좋은데 싼 물건을 찾는 그러한 경우들이 생기면서 심리적으로는 싸면서 좋은 물건을 찾는 그러한 임차인과 그것을 역이용해서 최근에 전세 가격이 높다 보니까 그러한 상황을 역이용하면서 그러한 사례까지 이용을 하면서 먹튀하는 임대인까지 생겼다는 말씀 좀 드려보면서 세 가지 유형에 대해서 꼭 참고하시길 바라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골든마우스였습니다.